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4.10 총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좌석과 이후의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두 명의 후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동석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진행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기조연설이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2분, 정책과 공약으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에게 12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2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과 질문 시간을 조금 엄격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먼저 꺼지고 계속해서 길어지면 제가 나서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신 공격이나 비방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기조연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남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2011년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리유치원 대응 3법 입법, 복지예산 삭감 저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승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 여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어 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되고자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되어 광명에서 전략 경선을 치렀고 광명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 전문가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광명을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0년간 복지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온 전문성을 살려 유능한 국회의원,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남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남희 후보의 기조연설로 출발해 봤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광명시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전동석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저 하나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당에 요청했었습니다. 정말로 광명을 사랑하고 광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후보를 목숨 바쳐 당선시킬 것이니 늦지 않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은 을의 낙하산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와 한동훈의 비대위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3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며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함께하며 살아온 저 전동석이야말로 광명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낙점한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광명이 안고 있는 교통 문제, 재건축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등 많은 일들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하시는 동료 시민들이 채워주십시오. 저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입니다. 여당의 약속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 전동석도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조연설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두 개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생 중에서 고령화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하고 있고 노인 1인 가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령 인구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먼저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경우 빈곤율이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한민국, 곧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령 인구의 경제난을 극복할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가 미숙하여 그래서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금 소득 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 50.7%와 비교해 본다면 턱없이 낮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은 보통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지만 정부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노인 빈곤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초연금 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노령 인구 경제난 극복 방안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후보의 답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며 노인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이유는 한국이 짧은 기간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국가가 사회가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야 도입됐고 1999년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노인 세대의 상당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최대 수령액이 30만 원 남짓에 불과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공적연금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미래 세대 부담을 핑계로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섣불리 연금을 약화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인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충분한 소득 보장 정책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의 발달로 노인들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노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어질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침착하게 첫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저출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부터 2분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지금 한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너무나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여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의 서열화로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로 인하여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경쟁, 성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 성평등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국가 무한책임 돌봄과 교육 경쟁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대학 발전 정책을 통해서 아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극심한 교육 경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 교육 경쟁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출산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 성평등한 육아휴직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주당 69시간 근무제로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사회를 위하여 두 아이의 엄마로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석 후보의 2분 답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소멸까지 언급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들에게 1개월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159만 원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들에게 유급으로 연 5일까지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여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돌봄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절면학대로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울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 없는 대우와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집권당과 전동석의 약속은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질 순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실 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에게
사회자의 권한인 주도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 30초의 시간을 각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단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마감해 주시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하신 분이 답변한 분의 답을 최소 30초 이상을 들으시고 30초에서 2분 이내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고 싶으시면 중간에 끊고 들어가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규칙을 벗어나거나 인신공격, 비방이 심하면 제가 나서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집중한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30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도권을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에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광명시 서울 편입을 제22대 국회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광명시민 55% 이상이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확히만 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찬성을 한 이유가 교통난 해소,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연계 등 1위이고 교육문화, 복지 등 서비스 개선이 2위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 상승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김남희 후보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광명이 서울시 광명구가 되는 것과 네. 경기도 광명시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광명 시민한테 유리한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광명이 서울에 편입되면 광명 시민들의 편의가 너무나 많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선 광명 시민이 납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이 광명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은 세수가 감소하고 서울이 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게 돼서 광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네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광명시장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광명의 자치권이 축소되고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광명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철도 개발이나 재건축 추진과 같이 광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도 너무나 알겠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명 네. 시민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쪽에 생각했던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면 삶의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서울로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도 얼마나 유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수 수입이 감소된다든가 우리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해 네, 주십시오. 법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서울 특별 리노베이션 추진위원회에 제가 회원으로 지금 있고 그리고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세수가 뭐 작아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서울시 변두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착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포시의 제 경우에는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네, 다음 서울 질문으로 정부에서 이제 네. 이어가 주시면 얘기하십시오.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광명 시민들이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답변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에도 서울 관악구로 편입됐을 경우에 현재보다 40% 예산이 삭감된다고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예, 조금 더 알겠습니다. 발언 이런 10초 정도 더 여러 이어갈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광명시의 서울특별시가 되면은 네. 우리의 삶이 향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 네, 문제 그러면 해결될 수 근거를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끊으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네네.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되는데 우리가 뭐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근데 있죠. 지금은 질문 시간이라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네, 겁니다. 광명시가 서울의 특별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세수가 줄어들고 자치권이 훼손되고 재건축이 지연되고 철도 건설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맞지 실제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선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서울특별시에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추진되어 오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감소의 주도권이 이쪽에 있기 대책은 때문에 우리가 질문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해주시고요. 재산세, 등록 면허세 두 가지 세목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나머지 과세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착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회의를 몇 번이나 걸쳐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남희 후보께서 자세한 세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세수나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는 네, 것이 전동석 후보 다음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광명 시민들이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그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나왔고요. 여론조사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세수의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호도하거나 이렇게 말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근거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민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동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시민들이 대부분이 찬성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라는 도시에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사기 대출에 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대출 특혜 의혹 사건이 사기 논란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상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 관련 사건입니다. 급기야는 새마을 금고책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강변을 하거나 또 자녀의 명의로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기록이 없고 이자를 한 푼도 낸 기록이 없고 버젓이 유학을 가고 서민들의 눈높이는 한참 벗어난 이러한 민주당의 후보의 행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은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 직책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선거 중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기사에 따르면 좀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집 한 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식의 부동산 부동산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직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은 근데 그런 뭐 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후보님께서 네. 잘 파악하지 않다고 네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그래요? 것처럼 알겠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예, 예. 받았다고 하니까 보세요. 그거는 이걸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경기가 어려울 당시 사업 자금이 네. 절실히 필요한 네. 소상공인에 갔어야 할 11억 원이 네네. 결과적으로 양 후보의 아파트에 쓰인 사건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네.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꾸 근데 끊지 마세요. 네네. 네. 무슨 토론을 예, 그렇게 합니까? 질문을 30초 정도 네, 듣고 답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경제 건지. 활동이 없는 네. 대학생 자녀가 네.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네. 사업자 대출을 받았음에도 네, 네. 대출 기간을 속인 것이 없습니까? 정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후보께서 네네. 그것을 뭐 인정을 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것은 안타깝다고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까? 예, 3분 정도 아이고,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영재 영입, 인재 영입 24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후보는 지금 24호 인재 영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재명의 맞습니다. 당대표 부름을 받고 광명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인재 영입의 경우 여러모로 부족한 곳에 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입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양기대 맞습니다. 의원은 광명시장을 재선한 분이고 광명시를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저도 친분이 있어서 그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년을 넘게 제가 보아왔으니까요. 네, 개인적인 맞습니다. 친분도 있고 정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김남희 후보는 네. 유튜브 방송에서 양기대 의원을 실제로 경선 운동을 딱 나흘 하면서 이겼다. 그리고 당원들은 제대로 싸우는 후보를 선택했다.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이겼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겼다. 양기대 의원은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입 인재는 여러모로 모자라는 곳에 이렇게 선곡에 배치한다고 자, 제가 질문을 네, 던져주십시오. 했는데 질문이. 김남희 후보는 네, 양기대 의원보다 네, 네.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곳에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을에 필요한 인재로 저를 경선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제가 잘나서 제가 훌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광명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결국 그것이 그 투표가 있었고요. 당원 투표와 시민 투표 50% 예, 알겠습니다. 50%를 알겠습니다. 해서 예, 그 1분 과정을 10초 정도 통해서 남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예,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훌륭하고 나쁘고 이런 얘기의 문제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네. 봤습니다만은 네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네네. 워딩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광명 시민들이 선택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광명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아니, 젊고 그러니까 유능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더 것은- 능력이 네, 네, 있는 알겠습니다. 후보라고 생각을 보세요. 하셔서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로 저를 아니 이 선택해 주신 말씀 것이 그리고 아닌가 광명이 생각을 선택한 건 하고요. 맞죠. 결과가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그렇지만 해주신 것이죠. 지금도 네.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양기대 네. 의원은 열망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은 광명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광명 생각하시는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럼 생각합니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나 더 없네요. 예, 10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토론을 잠깐 하지만은 정말로 광명시에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예.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동서 후보에게 주어진 12분 30초간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도권을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에게 드리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를 크게 벗어나지 말고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들으시고 최대 2분 안에 마무리 짓는데 30초와 2분 사이에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끊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총 시간 12분 30초의 주도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전동석 후보님의 공약집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대책과 관련돼서 서울 남곡선 지하 경전철 연장선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 난곡선은 2000년도 초에 나왔지만 20년이 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예비 타당성에서 사업 명분을 찾지 못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의 무산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곡선은 진행도 못하고 있는데 난곡선 남부 연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공약이 희망 고문을 위한 공약은 아닐 텐데 질문해 실행 주시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선 연장 문제는 제가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도 기사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난곡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된 사항은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와서 대통령 그 공약을 직접 그 공약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난곡선이 금천구청역까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하안역과 소안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착공을 상황에 하지 못한 본다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예. 있는 일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떤 네. 후보가 지금까지 와서 네. 뭐 목동선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가 두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천할 것입니다. 근데 20년 넘도록 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실천을 하려면은 가능히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만큼 무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만약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추진하실 수 국가철도 있는지.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그 난곡선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그리고 주장으로는 그냥 착공하지 네. 지금까지 네네. 좀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난곡선의 연장선에 왔을 때에 서울시는 추진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없겠지만 네네. 통합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리고 착공되지 나서 않았는데 우리가 이게 금강선을 줄수 추진하는 있을지. 것은 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는데요. 법원 판결문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고 관련자 모두 기소되어 재판받고 처벌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만 소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은 어떤 죄를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는 국회를 농락하고 실제로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입법을 마음대로 한 것이 바로 입법 권한이었습니다. 즉 그때도 현재로 그 문제가 발견됐거나 했을 때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것은 법에 찬성하신다는 그런 취지신 거죠? 아니 실제로 네. 입법 권한을 주어서 179석, 169석 거의 네. 180에 그런데 석에 그거를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가지고 했다가 거부했죠. 네. 거부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조금 거부하셨잖아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통과하는 것도 네. 입법의 권한이죠. 대통령이 네. 거부하는 것도 그 권한입니다. 그것이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받으라. 그건 오만불손한 것이죠.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김건희 법에 의해서 여사 처리하면 된다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뜻입니다. 특별법에 반대하십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성하는지 예. 반대하는지 물어본 그거는 것인데요. 그때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는 법으로 말씀은 처리하면 되죠. 아니요 법대로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입법자들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그건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게 법에 찬성하신다는 의해서 건지 처리하는 것이지 아 네. 입법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라. 그런 거를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를 보십시오. 아니 입법이라는 네? 것이 법을 처리하는 것인데 법을 처리하실 것인지 안 처리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요. 입법을 막 네, 독재하듯이 다음 질문으로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는 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네, 후보를 네. 보셔야 그것을 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1개월 유급 출산휴가 아빠에게 보장하고 그리고 연 5일 자녀 돌봄 휴가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세수가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세금이 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를 엄청나게 감소시키고 작년에는 무려 사상 최악의 54조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시겠지만 어마하게 많은 이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결국은 주시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어떤 돈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퍼주기로 일관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주겠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21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5일 동안에 혹시나 자녀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휴일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다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검토는 하셨는데 제가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것을 네, 위한 제가 예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보하냐고 예, 예. 제가 궁금합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그거를 말씀하시려면 민주당이 남발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세수를 많이 해서 결혼하면 얼마 어떻게 주겠다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돈 잔치를 하는 거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셔야 될 거라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윤석열 충분히 정부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기업과의 근데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어떤 세금을 생각합니다.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 내용은 최소가 확보됐기 때문에 중앙당의 정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데 대해서 작년에 54조 세수 펑크가 났는데요. 지금 세금은요, 54조를 지금 메꿔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은요, 단지 54조의 세금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왔었던 것을 올바로 갖추기 위한 나라를 올바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은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올바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아 정책이나 보육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교육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것을 그걸 그렇게 위한 가는 돈을 어떻게 것입니다. 마련해야 할지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진행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공적연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공적연금을 쓰임새를 있게 쓴다는 것이죠. 그게 줄었으니까 이거는 못 쓴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아니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국민연금 줄어들다고 해가지고 답변 더 듣겠습니다. 네네. 그걸 줄였다고 해가지고 이 세금으로 옮겨서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공적연금이 줄게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세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늘려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에 대한 네네, 무슨 일자리,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에 대한 네, 노인에 공적연금을 대한- 줄여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야 합니까? 줄어들어야 합니까? 국민 수급액은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늘려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반대하십니까? 올바로 쓰임새를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액이 적었으니까 이것을 읽게 한다는 말로 그냥 몰아붙이거나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니요, 예. 그냥 저는 그냥 국민연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광명에 그게 대한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원수셨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얘기를 좀 하세요. 네네.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까? 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면 우리 친구 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느냐에 있기 보시면 때문에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에 것입니다. 대한 평가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광명에 말씀하시는 거 대해서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예, 광명에 정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예. 광명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광명시 서울을 편입하게 되면 시민들의 통근이 편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광명이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이 편해질 수 있는지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 점에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광명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지금 46%가 넘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는 옛날에 광명시가 서울 편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들이 광명시를 조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광명시로 승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철산역입니다. 여기가 서울 방향이고 여기가 철산역이죠. 철산역에서 안양천 쪽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그쪽 방향 서울 방향이 10차선 길 넓게는 12차선 근데, 대로입니다. 네, 이 대로가 네. 앞을 꽉 막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느냐? 죄송한데,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서울로 협상이 편입하게 된다면 되면은 우리의 일들은 네. 충분히 이루어질 수 네네. 있고 서울로 편입하게 그리고 된다고 서울에 모든 도로가 것이 확충되는 이루어질 수 건 있을 아니잖아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서울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네네. 서울로 편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로 특별 편입이 필요한 편입된다고 것이고. 서울의 도로가 넓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서울에 넓어진다는 지금 뜻이 도로가 아니라 넓어지지 우리가 않고 서울로의 있기 출퇴근을 때문에. 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네. 가로막힌 것을 뚫고 우리가 네. 돌아가야 될 것을 똑바로 하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죠. 네네. 그런 남았습니다. 의미에서 네네. 본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충분히 서울 해서- 편입의 의미가 네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20초 정도 알겠습니다. 남았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네.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지금 막힌 교통이 뚫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철도의 그 뭔가 철도 추진이 서울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서울로 같습니다.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두 분 모두 12분 30초간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직 발언의 시간은 많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2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등 공중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등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층 분석 외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린 2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최근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들은 20여 년 전 경제 불황으로 일본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살상 범죄와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 불황과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정책 실패로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개선,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안 강국이고 강력 범죄 발생은 낮은 수준이고 살인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이 더 높은데요.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공동체의 회복,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률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낮은 더 안전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이는 그동안 광명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광명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묻지마 범죄로부터 지역민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2분의 시간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동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범죄자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로 무기형 선고를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게는 그 한도에 인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사람을 협박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신설하여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을 전반을 혁신하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 사법 입원제 도입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경찰력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CCTV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안 등이나 비상벨을 확충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하면 묻지마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단호한 법의 진행만이 우리 사전 대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교통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서울 구로 금천 및 경기 안양 부천 시흥 안산과 붙어 있어 지역 특성상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수만 명 정도에 이르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통체증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출퇴근 시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동석 후보의 2분 답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하는 광명시민 중 서울시로 통근하는 비율이 46.9%로 경기도 내 2위입니다. 통근하는 광명시민 2명 중 1명이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광명시민들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버스와 전철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45.7%,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에 이어 세 번째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30만의 적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상을 했을 때에 상당히 심히 버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광명 시민들이 고통으로 안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양천에 다리를 하나 놓는 것도 서울시의 승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7개 다리 중에 3개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명시 소유로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호 공약인 광명시 서울 편입이 추진된다면 광명시 교통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도 방법도 모두 잘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습 정책,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남희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광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요. 유동인구도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 조기 준공 등 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도로를 늘린다고 해서 서울의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의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돕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광명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을 조기 준공하여 광명의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광명을 판교로 연결하여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월곶 판교선도 빨리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광명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안 지역과 서울 신림을 연결할 수 있는 신천 하안 신림선이 경기도 교통계획에 나왔는데요. 이것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 노선 확충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광명 을지역과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명 시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통망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변호사로 시민활동가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온 경험을 살려서 광명의 교통 문제 제가 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준비한 모든 토론은 진행이 됐고 두 분에게는 마지막 2분의 발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토론 진행 중에 미흡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 혹은 보충할 점들 아니면 또 다른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김남희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는 후퇴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도 파괴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위선적이고 불통인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 김남희가 국민 옆에 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들이 짊어진 짐을 나누어 짓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봐주십시오. 20년간 변호사로 시민활동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문제를 해결해온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서 싸우고 광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광명에 와서 광명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보고 매일매일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감동을 광명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 김남희가 광명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광명 시민들이 꿈꿔왔던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광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전동석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명에 헌신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살아갈 그 올바른 궤적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희망으로 이끄는 그 궤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국회의원이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명을 좀 더 알고 광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처음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광명의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40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 전진과 후진, 번영과 쇠퇴, 공정과 불의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명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약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보다는 분명히 광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자,
자, 오늘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4년 광명시 을을 위해서 뛸 후보에 대한 선택 어느 정도 감이 오셨습니까? 도움이 됐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본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선관위 인터넷에 지금 올려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 후보자 토론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열띤 토론에 응해주신 두 분의 후보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요. 혹시라도 쌓인 감정이 있으면 오늘 이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 털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